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시기에 내 바라지나 잘해도 중간은 간다. 최근에 많이 겪고 나서 제가 얻게 된 귀중한 삶의 교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편에게 헌신하고 오로지 우리 둘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다 하마터면 헌신짝이 될 뻔한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 들어갔던 제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억울해할 정도로 이따위 집안에 뭘 그렇게 많이 해줬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이제 다 끝난 마당에 그거 아까워 해봤자 내 속만 탈 뿐이죠. 그냥 앞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면서 제 척추에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려서 지낼 수도 있었는데 싼 값에 사람 잘 걸러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아볼까 합니다. 경기도의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데 제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사업가인 두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공직자의 꿈을 꾸게 됐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신기하기만 하지만 누군가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저였기에 공부만 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일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쉬울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더군요. 행정학과에 입학해서 다른 친구들이 구급 시험을 준비하고 하나 둘 합격 소식이 들려오고 있을 때도 전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콧대 높게 나는 7급 아니면 시험도 안 볼 거라고 뻐기고 다녔었는데 그때 생각을 다시 하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호되게 혼을 내주고 싶어요. 오히려 그때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 빠르게 승진해서 저보다 빨리 원하는 자리에 잡아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시험 합격 못하면 나 정말 공무원 시험 때려치울 거야. 집에서도 이젠 공무원 시험은 슬슬 포기하고 부모님 사업을 돕는 게 어떠냐는 압박이 있었던 터라 저도 조급해지고 있던 차였고 그렇게 나름대로 마지막이라는 조건까지 달아가면서 노량진에 들어가게 됐어요. 남편 역시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었고요. 공부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공부하는데 연애할 시간은 어떻게 냈냐고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땐 연애 감정보다는 존경심이었죠. 전 7급 시험에도 이렇게 번번이 떨어지고 고전하고 있는데 당시에 남편은 5급 사무관, 그러니까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전 고시원 계단에 앉아서 혼자 허벅지를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눈물을 쏟곤 했습니다. 이거 마셔요. 공부가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집에서는 제 합격만 목이 빠져라 바라보고 있는데 어쩔 땐 제가 뭐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나, 집안을 일으키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쪽은 몇 급 준비해요? 7급? 나야 집 때문에 그런다고 해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죽어라 매달리나. 나처럼 남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공부하라고요. 그러면 좀 덜 힘들더라고요. 가장 힘든 순간에 남편의 조언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그야말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순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제 인생에서 일종의 핑계가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넌 뭐 하고 있어? 결혼은 안 할 거야? 회사 취업은 안 할 거야? 이런 불편한 질문에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 7급 준비라서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라는 대답을 회피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불편하지만 남편의 얘기를 통해서 현실과 조금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순수했던 꿈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맞춰서 급수에 연연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던지요. 한참을 고민하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9급으로 낮춰서 시험을 보겠다고요. 실망스러운 답변이 돌아올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오히려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지켜보시던 부모님도 마음이 불편하신 건 매 한 가지였나 봐요.
해를 거듭할수록 시험 자체에 매달리고 있는 딸의 모습이 걱정스러우셨던 거죠. 그래, 잘 결정했어.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인 거다. 엄마랑 아빠는 한 번도 네가 7급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란 적이 없다. 우린 그걸 응원을 했던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응원하고 있었을 뿐이지. 네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우리는 네 결정을 응원할 거다. 마음이 한결 홀가분하더라고요. 부모님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전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들고 가서 공용 독서실 앞에서 남편을 한참 기다렸습니다. 공부를 마친 남편이 독서실에서 가장 늦게 자리를 정리하고 불을 끄고 나오더라고요. 전 고맙다면서 간식거리를 건넸어요. 저 해주신 얘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덕분에 잘 됐다고요. 9급으로 시험 보기로 했어요. 고맙다는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시험 끝나고 나서도 저희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충동적으로 꺼낸 얘기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도 처음이었고요. 노량진이라는 곳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공간인 만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든 이 신락 같은 인연을 이어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간식을 받아든 남편은 별 조언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깊게 새겨들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 대화를 오래 나누진 못했지만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2년은 세상을 더 살았으니까 공부가 아니더라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인생 선배로서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냐면서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11자리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과 난 특별한 인연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 한동안 남편과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누구 하나 번호를 바꾸기라도 했다면 그대로 인연이 끊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저도 마지막 시험 준비라고 집에다 호언장담을 했던 만큼 이 시험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편에 대한 호감은 잠시 접어두고 죽자사자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썼던 수많은 샤프심통들이 아직도 집에 고스란히 있어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순간을 기억해 두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사연을 시작하면서 당당히 제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하고 소개했던 것처럼 전 그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사연에 차마 다 적진 못하겠지만 주변에 소위 말하는 고시 준비를 하는 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댈 사람 없이 고립되어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좋은 소식에 마냥 기뻐하지도 못하는 열등감 가득한 시간들을 다 버티고 나니까 드디어 저에게도 합격의 기쁨이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비록 처음에 도전했던 7급이라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또 그걸 포기하는 과정에서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배움과 가르침을 얻었으니까 나름대로 값지고 귀한 공부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시청으로 발령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요즘 뉴스로 기사를 많이 접해서 다들 알겠지만 제가 처음 발령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공무원들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 녹록지가 않았거든요. 이거 뭐 적으면서도 내부 고발이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 싶을 정도인데 인수인계라고 할 것도 전혀 없어서 매일같이 다른 곳에다 전화를 걸어가면서 업무를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공무원의 특성상 부서 발령이 잦다 보니 제 전임자가 업무를 인계받을 시간도 없는데 민원인은 또 그걸 가만히 기다려 주실 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령을 받은 이후로 15도 떼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었던 거죠. 그때 했던 실수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뒷목에서 땀이 줄줄 흐를 정도라고요. 주사님, 아까 얘기했던 그건 아직도 처리 안 됐어요?
그거 이번 주까지 무조건 대장에 등록해 놔야 되는데. 처리할 줄 모르면 다른 곳에다 전화해서라도 물어봐야지. 주사님이 처리 안 하면 누가 처리하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신규 받기 싫다니까. 하지만 결국 그 좌충우돌 헤매고 있던 기간 덕분에 끊어질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됐으니 결국 그 인고의 시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인연이 저를 웃게 만들지 울게 만들지 그땐 몰랐으니까요. 제가 처음 발령을 받아서 처리했던 업무는 계약 업무였는데요. 현재는 계약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얘기를 듣고 제가 누군지 알아차리시는 동료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따로 연락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에 금주까지 처리해 계약 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용역 계약건이 있었는데 신규인 제가 뭘 아냐고요. 그냥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업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버벅거리고만 있으니까 같은 부서에 있는 주무관님이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무조건 이번 주까지는 처리해야 하니까 어디 다른 곳에 전화를 해서 물어서라도 처리를 해 놓으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알려주시면 좀 좋나 싶기도 했지만 각자 맡은 업무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다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업무를 물어보게 된 거였죠. 안녕하세요. 복지센터 박승훈 담당자입니다. 어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 땡땡시청 땡땡과 이진주 주무관이라고 하는데요.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담당자분 자리에 안 계실까요? 나름 큰 용기를 내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던 복지관 쪽에 전화를 걸었는데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이 전화를 당겨받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거기다 이름은 더 익숙한 겁니다. 내가 이 이름이랑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메모만 남겨주시라 하고 전화를 황급히 끊었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쉽게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는데 점심시간에 저한테 온 문자 한 통을 보고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공무원 합격했나 보네. 축하해. 정말 잘 됐다. 네, 맞습니다. 별 신기한 인연이 다 있죠? 제가 업무를 물어보기 위해서 우연히 전화한 복지관에서 전화를 받았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남편은 우선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행정고시 준비 중인데 언제까지 부모님 돈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만은 없어서 직근처에 있는 복지관에서 짧은 시간 동안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격을 한 이후에 너무 정신이 없긴 했지만 왜 연락 한 번을 해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밥 한 번 사겠다고 남편도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렇게 잠깐 만나고 말 줄 알았던 저희의 인연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험 공부로 한참 힘들 때였고 전 저 나름대로 이제 막 발령을 받아 힘들 때였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만나 서로에게 참 많이 의지가 됐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변변찮은 직장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저도 남편이 꽤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서 밥도 사줄 수 있고, 물론 남편은 매번 그렇게 밥값을 내려는 저에게 미안해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합격하면서 배로 더 얻어먹을 거라고 괜시리 미안함을 덜어주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정이 더 쌓여갔던 것 같아요. 공부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시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또 그런 시기였기에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에 대한 호감은 제가 먼저 표시를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볼 생각이 없겠냐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말이 연애지 정말 뭐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공부하느라 바빴고 또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거든요.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쫓겠다고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망친 장본인이 제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조건 없이 꿈을 응원해 주시던 부모님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다 싶었다니까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하고 데이트 한 번을 못해도 괜찮냐고 남편은 늘 미안해하기만 했습니다. 전 항상 그렇게 착한 남편이 좋았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랑 해야겠다. 그때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너도 이제 시보 기간도 끝났고 시험 준비하느라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잖아.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른다, 너. 안 그래도 아빠 주변에서 딸 좀 소개시켜달라고 좋은 선짤이 많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말고 이번 주말부턴 선 보자. 뭐 남자를 만나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너 연애는 제대로 해본 적 있긴 하냐? 여튼 이제 아빠도 더는 못 미룬다. 이번 주부터 선 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빠 퇴직하기 전에 무조건 식 올려. 아뿔싸,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피할 수 있었던 부모님의 잔소리. 아직 결혼과 아이가 남아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남편과도 문제없이 잘 만나고 있고 뭐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긴 하지만 회사도 이제 막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집에서 슬슬 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난 아직 결혼 생각 없다. 이제 막 들어갔는데 적응도 안 된다. 남자 만날 생각 없다. 오만 핑계로 다 막고 있긴 했지만 이젠 선자리까지 잡아놓고 부모님한테 더 이상 댈 핑계도 없다 싶은 거예요. 결국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아직 변변찮은 직장도 없는 거냐고 부모님이 이 말을 싸매쥐더라고요. 그 얘기에 저도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시험 준비할 때도 옆에서 도움 많이 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 정말 지금 일도 공부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아빠가 그랬잖아. 아무리 요령 피우는 놈들이 다 자리 차지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놈은 성실한 놈이라고. 제가 뭐 아무나 만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함 하나는 제가 진짜 보장할게요. 결혼을 한다면 무조건 이 사람이랑 할 거예요. 이 사람 두고 선도 못 본다고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 다 놔두고 시험 공부하는 놈을 만나냐면서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셨죠. 제 성질머리가 누굴 닮았겠어요. 저도 한마디도 안 지고 나도 순순히 결혼 못한다. 아버지 맘대로 잡아놓은 선짜리니까 알아서 취소하셔라. 난 결혼해도 이 사람이랑 할 거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급하셨을 거예요. 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새를 놓으시려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시고 이제 딸 결혼만 제 시기에 딱 시키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으니까요. 시험에 합격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5급 사무관이야 얼마든지 소개시켜 줄게. 제가 직급 보고 사람 좋아하는 건 줄 아세요? 그냥 그 사람이니까 좋은 거예요. 5급 사무관을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여튼 소개 안 받아요. 그럼 차라리 그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주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 2년 안에 시험 합격시킬 테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실 거예요? 무슨 팩인지 몰라도 몇 날 며칠을 찾아와 반대하시는 부모님에게 패기롭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이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달라. 이 사람 내가 사무관 만들겠다고요. 부모님도 이 얘기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아무리 결혼을 반대해봤자 제가 고집을 꺾을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저렇게 이 사람이 될 사람이다. 내가 합격을 시키겠다. 호언장담을 하는 저를 보니까 그러면 한번 믿어볼까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그럼 그놈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생각은 사실 이전부터 쭉 해왔었어요. 시험 공부라는 게 체력도 그렇고 공부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인데 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서 일까지 해가면서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만 하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연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편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결혼을 해서 이렇게 당신을 돕고 싶다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제 얘기에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편은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힘든 수험 생활에서도 남편이 우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가 대체 뭐라고?
내가 대체 뭐라고 당신이 그렇게 희생을 해. 너무 고마워. 당신이 믿어준 만큼 나도 뭔가 보여줄게. 나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 당신한테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당신 믿음 배신하는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엉겁결에 프로포즈가 되어버린 자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보자마자 딱이라도 날리지 않을까 솔직히 조마조마했었는데 아버지는 남편을 만나보더니 오히려 그동안 반대를 하셨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정말 맨손으로 본인 사업 일구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라서 무엇보다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혼자 가장 노릇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꽤나 듬직해 보이셨나 봐요. 어렸을 때 아버지랑 딱 한 번 낚시를 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다고.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이 탁 갔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취미가 또 낚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랑 술잔을 부딪히면서 자네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고 나면 내가 아버지 노릇은 제대로 해주겠다고 결혼 준비하던 시기에 남편 눈물 참 많이 봤습니다.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라고 하던데 결혼식 날 제 손에 반지 끼워주면서까지 울었으니 남편은 이제 울 일은 없겠다 싶었으니까요. 여튼 가장 걱정이 많았던 게 저희 집에 인사를 가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호영호재하는 수준으로 남편과 아버지의 죽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오히려 복병은 제 쪽이었습니다. 시댁이요. 뭐 저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시댁 얘기라면 점심시간마다 질리게 들어왔고 그렇게 시댁 욕을 하다가도 시어머니 전화하면 일도 내팽개치고 전화기를 들고 뛰쳐나가는 선배들을 워낙 많이 봐왔던 터라 예상을 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막상 시댁을 만나보니까 아, 공직 생활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구나 싶더라니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들 공부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싶다고 그랬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얘기 듣고 아가씨가 참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싶더라고.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애가 정말 똑똑해.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얼마나 빨리 뗐는지 동네에서 영재 수재 소리 들으면서 자랐던 애야. 식사 자리 내내 남편 칭찬을 어찌나 하시던지요. 전 그냥 네네 하면서 다 들어드리고 있었죠. 오히려 남편이 제 앞에서 그렇게 뭘 자랑을 하시냐고 부끄러워할 정도였죠. 저는 왜 그러시냐고 어머님이 당신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키우셨는지 얘기 듣고 있던 건데 뭘 부끄러워하냐고 오히려 그런 남편을 말렸었거든요. 나름대로 훈훈한 분위기에서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9급이라면서요? 아유, 공부를 조금 더 해보지 그랬어. 우리 아들 5급 합격하고 나면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 보기 좀 부끄럽겠는데.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 나름대로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도 그 얘기에 화들짝 놀라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시어머니의 얘기를 탁 끊어버렸죠. 그때는 그 얘기에 기분이 상하기보단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우물쭈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소리나 이런 취급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버럭 화라도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테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가 일을 시작한 저 역시도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저 그래도 부서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시험 합격할 때쯤 되면 저도 그래도 승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기껏 생각해서 분위기를 푼다고 한 소리가 저거였네요. 그때는 참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저런 집구석에 잘 보이고 싶었냐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셔도 할 말이 없네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욕을 먹어도 싸다고 지금의 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튼 찝찝한 게 많았지만 어찌저찌 인사는 잘 마무리됐어요. 인사를 마치고 나와서 남편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사과했고요. 어머님이 혼자서 본인을 키우시면서 바라는 것도 많고 본인에게 거는 기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한테 한 번씩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실 때가 있는 것 같다면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당시엔 잠시 화가 나긴 했었지만 마음에 쌓일 정도로 크게 상처받았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진짜 웃기신 게요.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저희 가족이랑 만났을 땐 또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양가 인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 같다고 혼자서 저렇게 아들 훌륭하게 키워내실 정도면 참 열심히 사셨다 생각은 했었는데 얘기를 나눠 볼수록 더 좋으신 분 같다고 그렇게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또 막상 저희 부모님이랑 말씀을 하실 땐 제 앞에서 아들 자랑에 콧대 높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입니다. 처가에서 이렇게 나서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아들이지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래도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꼭 집안의 보탬이 될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자식 키워온 어미로서 장담합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에 장가들길 바라는 마음이야 다 같겠지만 아유 이렇게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까지 얻어가지고 오니까 아유 전 이제 그냥 더 바랄 게 없다 싶어요. 시험만 합격하면 둘이서 또 의지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같은 물에서 놀고 같은 밥을 먹어야 한다고 공직자는 공직자끼리 만나야 또 통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저렇게 태도를 싹 바꾼 데는 저희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몫했을 겁니다. 구급 공무원 초봉 다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이것저것 수당을 붙이고 뭐 상여금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월급 모아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을 사는 건 초년생으로선 꿈도 못 꿀 정도로 어림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야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으니 뭐 그쪽 상황은 말로 더 하지 않아도 더 뻔한 상황이었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퇴직금을 까먹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크긴 했지만 아버지는 뭘 그런 걸 가지고 미안해하냐면서 나중에 둘이서 자리 잡고 잘 되면 그때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되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너 이 아버지가 수완 좋은 사업가라는 사실이 있었나 본데 아버지는 안 될 것 같은 사업에 이렇게 큰 돈 투자 안 한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이런 것 하나 못 해줄까 봐. 어차피 내가 죽고 남은 재산 이구 지구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그냥 미리 좀 당겨서 준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집 해주는 거니까 부모님이 지원해 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둘 다 열심히 살아봐. 젊은 사람 둘이 모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난 네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사업이 뭐냐 대한민국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결혼식 비용만 겨우 저와 남편이 저축해둔 돈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식을 올렸어요. 결혼 준비도 거의 저 혼자 했어요. 남편 시간을 최대한 뺏고 싶지 않아서요. 그 정도로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당연히 생략을 했고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들어온 축의금은 당연히 결혼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지원해 주신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혼자 사시는 사돈이 아들 보내고 적적해하지 않겠냐. 얘기 들어보니까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것 같던데 저희가 필요한 가전 등을 사는 비용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어머님께 드리라고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때 남편의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남편이 결혼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것 같다고. 그쪽 집안은 너무 염치도 없는 거 아니냐.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 준다고 해도 자기 같으면 양심에 찔려서 안 받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시댁을 욕하기도 했었죠.
그 친구들이 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제대로 된 친구들이었는데 왜 그때는 잘 살기로 약속한 저희 부부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기분만 들었는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에게 원석과도 같은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러 갔을 때도 난색을 표하는 친구들과 결혼을 하면서 사이도 많이 끊겼어요. 남편이라는 원석을 갈고 닦을 생각에 기뻤지만 어쩐지 결혼을 하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이란 게 참 신기해요. 처음엔 마냥 좋기만 했죠. 남편이 공부를 하느라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게 어려웠는데 이젠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공부를 하는 남편을 배려한답시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와도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집에 들어와도 그저 남편이 집에서 저를 맞아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뻤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도 집이란 게 같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적어도 가사는 절반으로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철석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그 얘기가 시어머니한테까지 새어 들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통 낮 시간에는 전화를 잘 안 하시는데 어쩐 일인가 했었죠. 전화를 받으니까 잔뜩 화가 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네가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하면서 소리를 꽥 지르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는지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제 전화기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서 주변을 다 돌아볼 정도였어요. 제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아 자초지종을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너, 네 남편이 고작 네가 처먹은 접시나 설거지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 아들이 장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사람인데 공부하는 애한테 그런 일을 시켜? 뻔뻔해도 유분수지. 귀한 아들 데려다가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 소리 믿고 내가 결혼 허락한 거야. 우리 아들 그렇게 막대할 거면 너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 찍고 우리 아들 당장 집으로 보내. 대체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무래도 어제 남편한테 가사 일은 좀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걸 시어머니에게 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저 남편한테 여태 설거지 한번 시킨 적 없이 집안 살림이라고는 전부 제가 했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공간이고 집안일은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언제까지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일을 하러 들어가 봐야 한다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걸 왜 시어머니에게 전달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요. 남편도 놀라면서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가 왔길래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가사 일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물음에 여태 제가 다 해줬고 앞으로는 좀 분담해서 하려고 상의를 했다. 그거 딱 한마디 했을 뿐이랍니다. 사무실에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 내가 회사에서 이런 전화를 붙들고 있어야겠냐.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남편한테 대고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남편은 본인이 다 해결하겠다고 저한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잘했다고 이런 일로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집안일도 다 해놓고 말입니다. 화는 전혀 풀리지 않았지만 정말 화를 낼 기운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들이 다 말리던 결혼을 한 결과가 이런 걸까? 그날 저녁에는 남편 얼굴 꼴도 보기 싫어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잤었네요. 결과적으로 남편과 싸운 게 아니어서 싸움이 길게 가진 않았어요. 대신 남편한테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시어머니에게 절대 나랑 있었던 얘기를 옮기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했고 남편도 그러겠다 약속을 했죠. 제 시집살이요. 굳이 그렇게 남편이 말을 옮기는 게 아니더라도 참 힘들고 박복했습니다. 어쩔 땐 남편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 가면 남편은 둘도 없는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대접을 받는 기분인데
왜 시댁에 갈 때마다 전 남편을 뺏어간 하등한 시녀처럼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시어머니는 대체 내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사건건 저렇게 화를 내고 트집을 잡는 건지. 남편하고는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시어머니만 만나고 오면 사이가 틀어지고 말다툼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도 싸움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 자기 어머니 편을 들곤 했었거든요. 옛날 분이시잖아. 사고방식도 고리타분하고 말도 좀 세게 하시고. 당신이 그런 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나도 처갓집 가서 어쩔 땐 장인어른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어. 그래도 당신한테 사사건건 기분 나쁜 티 낸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런데 당신은 어머님이랑 싸울 때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붙들고 이게 서운하다 저게 서운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중간에 껴있는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이라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결혼한 걸 후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던 것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 감히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까? 남편도 얘기를 꺼내놓고 아차 싶었는지 바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말로 한 번 받은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시어머니가 계셨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혼 생활 내내 참 못된 생각일 걸 알면서도 남편이 차라리 고아였으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내내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툭 하면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도 한몫했죠. 이혼은 뭐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랍니까? 저랑 남편은 그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꾸역꾸역 잘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사소한 것들로 싸울 시기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준비해야 될 시기니까 다른 일에 너무 힘을 빼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어머님은 툭 하면 너네 그럴 거면 이혼해라. 너 그럴 거면 내 아들 반납해라 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마치 아들이 본인의 소유물이고 저는 그 소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둑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행복할 거 없는 결혼 생활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매번 그렇게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힘든 날들 속에서도 기쁜 소식은 찾아오더라고요. 남편이 행정고시를 준비한 기간이 무려 6년입니다. 뭐 될 사람은 3년 공부해도 금방 된다고 하지만 남편이야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정작 공부만 집중해서 했던 시기는 결혼해서 제가 전폭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시점이니까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건 딱 1년 정도 되겠네요. 남편의 행정고시 1차 시험 전날 전 시험 당일까지 연가까지 내놓고 남편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보, 잘할 수 있어. 그동안 열심히 해왔잖아. 더 잘할 생각도 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당신이 평소에 해왔던 것만큼 딱 그 실력만 내고 와. 수험생을 떠나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을 단단히 준비시켜 보냈어요. 당사자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행정고시는 시험을 2번 치는 거거든요.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시험 난이도가 변호사 시험보다 높다고 할 정도니까 어려운 것은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지문도 길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1분 내외로 풀어야 하니까 평소에 연습도 엄청나게 해야 하고요. 시간 싸움인 만큼 연습만이 살 길인 거죠. 그렇게 1차 공직 적격성 평가를 치른 남편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왈칵 나든지요. 둘이서 현관에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고생했다고요. 저한테 말도 다 못했지만 혼자서 얼마나 길고 외로운 싸움을 해왔을지 그 노력의 결실이 하루 짧은 이 순간에 결정이 된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고생했다고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남편을 꽉 끌어안아 줬죠.
그렇게 합격자 발표 날까지 집에서 둘이 제대로 얘기도 못할 만큼 긴장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떨어져도 내년 준비를 또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늘 그랬듯이 묵묵하게 남편의 뒷바라지를 다시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연락을 해서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한 우리 사위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이게 나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서 만류했습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나왔잖아요. 아빠, 합격자 발표 나오면 그때 사주세요. 지금 2차 시험 공부한다고 다시 준비 들어갔어요. 많이 긴장되나 봐요. 나도 그렇고. 그렇게 온 가족이 살얼음판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긴장감에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차마 확인을 못하겠다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긴장된 마음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적혀있는 남편의 이름 합격이었어요. 온몸의 긴장이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멋지게 해낸 남편이 참 대견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지난날 제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기억 안 날 만큼요. 여보, 정말 고생했어. 정말 다행이다. 난 당신이 정말 해낼 줄 알았어. 당신만큼 성실한 사람 아니면 누가 되라고. 정말 잘했어. 정말 잘 됐어, 여보. 얼른 어머니께 전화해. 누구보다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계실 어머님께 빨리 전화를 드리라고 남편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이내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더군요. 오랜만에 남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충분히 합격의 기쁨을 나누시라고 제가 함께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머님 역시 얼마나 기뻐하실지 감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무려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어머님 역시 한마음 한뜻으로 남편을 응원하고 계셨을 텐데 그 결실이 맺어지는 날이었으니 저까지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합격 소식이 불행의 시발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즐거웠죠. 행복했고요. 아주 잠깐 동안요. 저희 가족들과도 만나서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잠깐 동안 그 기쁨을 만끽하고 나서 남편은 언제 합격했냐는 듯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저도 다시 쳇바퀴처럼 회사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마음속에 터질 것 같은 기쁨을 안고 있었지만 일상은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말이에요. 예, 너 오늘 일 끝나고 나 좀 보자. 너한테 긴히 해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 승훈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따로 좀 봤으면 싶다. 처음 어머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 해주느라 수고했다. 불러서 칭찬이라도 해주시려는 줄 알았어요. 알겠다고 제가 식당 예약을 해두겠다고 모시러 가겠다는 말도 만류하고 식당에서 보자고 하시더군요. 퇴근을 하고 바로 달려가니까 어머님이 먼저 도착해 계셨어요. 남편이 합격하고 나서 어머님을 처음 뵙는 거였으니까 저도 기뻐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냐. 오늘은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셔라. 제가 사겠다 신나서 떠들고 있는데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갈라서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되물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급이 안 맞아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사무관 시작하고 나면 장차 장관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 아들 옆에서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니? 더 정 붙기 전에 깔끔하게 헤어져. 뭐 좋은 소식 듣는다고 식당에서 보자고. 여튼 나는 내 얘기 다 전했다. 너네 더 같이 사는 꼴 보고 싶지도 않고 네 얼굴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적당한 핑계 둘러대고 갈라서. 애 공부 방해하지 말고. 음식을 시키기도 전에 본인 말씀만 탁 늘어놓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차라리 뺨을 때리시지 보자마자 뺨을 맞는 게 덜 황당하겠다 싶더라고요. 대체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내가 했던 건 뭐지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 얼굴을 보는데 헛웃음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는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작은 방에서 자겠다고 얘기하고 들어와서 꼴딱 밤을 샜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지만 저런 시모를 모시고 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다음날 연가를 쓰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결혼이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인 만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 시간에 출근도 안 하고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눈물을 쏟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노발대발 하셨죠. 애초에 좋은 마음으로 허락했던 결혼도 아니었는데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니까 당연히 화가 나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어머니도 무슨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냐면서 제 말 한마디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드렸고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가족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아있고 남편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출근을 한 줄 알았던 아내는 눈물 범벅이 되어 앉아있고 장인어른은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화를 꾹 눌러 참으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네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알고 있었냐고요. 남편은 펄쩍 뛰면서 전혀 모르는 이 얘기였다고 시어머니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내 딸이랑 잘 지내는 거 그거 하나 생각하고 이 결혼 허락해 준 거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마누라한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한답시고 귀 닫고 사는 이놈은 어디 멀쩡한 놈이야? 사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넋 빠진 놈이랑 무식한 시어머니한테 저도 제 딸 더 이상 못 맡깁니다. 이 자리에서 이혼하시죠. 다만 결혼도 양쪽 집안이 한 약속이니까 이쪽 집안에서 먼저 약속을 어기신 만큼 정리하실 건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에게 어차피 저쪽 집에 우리가 과분한 집안이었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 앞에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것도 제가 해준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우리 딸 시댁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축의금도 다 챙겨드렸었죠. 이혼하는 마당에 그것도 다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저희 쪽 변호사 통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은 뭐 쉽게 했습니까? 그동안 썼던 생활비며 제가 우리 사회 기죽을까 싶어 딸한테 말도 하지 않고 매달 따로 챙겨줬던 용돈이며 그것도 전부 다 정산해야겠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치졸하게 싸움 걸어왔으니 저도 치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산할까 합니다. 그 정도 각오는 하시고 감히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 저희 딸 마음을 다치게 하셨겠죠? 아버지는 저 몰래 남편의 기가 죽을까 싶어 따로 용돈까지 챙겨주시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본인이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다. 그냥 해봤던 소리다 하면서 황급히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을 아셨어야죠. 오히려 잘 됐습니다. 자네도 뭐하고 있는가? 정착 장관 될 사람이 어디 함부로 무릎을 꿇어? 일어나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한 어머니와 남편을 뒤로 하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오셨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게 참 기가 막히다 싶지만 오히려 일찌감치 거지 같은 사람들 잘 걸러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마음이 참 심란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접어든 여자고 이쁜 딸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연을 쓰기까지 많이 망설였는데 막상 얘기를 적으려고 하니까 입에서 다다다다 말이 나오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많은 감정을 담아두고 있었나 봐요. 사실 그만큼 제가 겪은 일도 어마어마했답니다. 이 일을 극복하고 나아가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전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고 있어요. 제 딸아이와 함께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럼 바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한 사람의 사연이라고 하니까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어렸을 때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전 굉장히 부유한 친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땐 집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늘 상주에 계시고 어머니가 저희 자매에게 좋은 옷만 입히시는 게 당연한 풍경이라고 생각을 했죠. 다른 집도 다 저희 집처럼 사는 줄로만 알았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 정도의 크기에 네 식구가 옹기종기 살고 있었는데 친구는 그마저도 다행이라고 말했거든요. 그제야 전 제가 남다른 환경에서 컸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연지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원하는 것들은 모두 할 수 있었죠. 언제든 해외로 놀러 나갈 수 있었고요. 여름엔 추운 나라로, 추울 땐 더운 나라로 여행 다니며 기분 내킬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곤 했거든요. 저희 친할머니는 이런 저를 두고 역마살이 붙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사실 그때의 절 생각하면 그저 철이 없다고 할 수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풍족한 환경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이나 예의 같은 것들을 모르고 자랐거든요. 부잣집 딸에겐 그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받은 제 성격과 가치관을 바꾸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희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셨던 어머니와 아버지와 떨어져서 홀로 일본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요. 어떤 남자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돕고 있으시더라고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노숙자였던지라 전 코부터 틀어막고 피하려고 했는데 남자분은 개의치 않고 묵묵히 그 노인분을 업어서 경찰서로 데려가셨답니다. 저도 모르게 미행을 하게 됐죠. 근데 노숙자 노인분에게 보호자가 있었던 건지 남자는 보호자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그때 전 약간 감명 아닌 감명을 받게 됐고 감정에 이끌리듯 그 남자에게 말을 걸게 됐어요. 저기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까 한국말 하는 걸 들어서요. 저도 한국인이에요. 유학 왔어요? 얘기를 나눠보니 남자는 일본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는데 한국에서 꽤나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아, 역시나 환호가 제 안에서 터져 나왔죠. 그리고 전 곧바로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반가워서 그런다며 식사를 제안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아는 초밥집에서 만나요. 약간 시큰둥한 대답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것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늘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었고 예쁘장한 외모 덕에 사귀어온 남자친구들이 역시 그랬기에 전 이 남자와도 연이 이어질 거라 자신을 했어요. 죄송한데 전 가연 씨에게 딱히 여자로서의 호감은 못 느꼈어요. 오해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거절을 받기 전까지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 봉사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봉사를 다니면서 정작 제가 많이 변하게 됐는데요.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건 제가 모르는 세상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아니 그마저도 할 수 없어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엔 아주 많았습니다. 전 그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남자친구가 제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저희 남자친구에서 남편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밟아 나갔고 저희 언니를 포함한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궁금해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아니 네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여기저기 떠돌며 살던 네가 어딘가에 정착하겠다고? 아유, 난 이 결혼 벌써 말리고 싶다, 엄마.
친정 언니와 엄마는 걱정을, 아버진 진지하게 어떤 점이 좋냐고 남자친구의 커리어, 집안 등을 상세히 물어오셨습니다. 어, 솔직히 모르겠다, 아빠는. 난 우리 딸이 그래도 우리 집안과 수준이 맞는 집안과 혼인을 했으면 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선자리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니지 않냐? 아빠, 그 사람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럼 아빠도 허락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발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절하게 말해오자 아빠는 그럼 한 번만 만나보시겠다 했지만 여기엔 어떤 확신도 없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친정 가족들과 남자친구가 만나는 당일까지 심장이 미칠 듯이 떨리더라고요. 아빠는 일부러 밖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유가 왠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몇 마디를 나눠보던 아빠께선 나중에 저를 조용히 부르셔선 결혼을 허락하겠다 하셨죠. 다만 내 것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부유함에 대해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사는 수준이며 땅이며 재산이며 그 모든 것들을요. 여기서 전 아빠와 의견이 엇갈렸어요. 아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난 이 사람 앞에서 뭐든 털어놓고 싶어요. 그건 속이는 것과 별반 다를 바는 없잖아요. 만약 너희가 결혼 생활한 지 1년이 지나가면 그때 밝히도록 하자. 그러면 납득되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 저희 아빠는 어떤 말씀도 함부로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도 아빠의 말엔 뭐라 더 반박하지 못하고 알겠다 끄덕였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빠에게 얼마나 큰 해안이 있으셨을지를요. 상견례를 앞두고 저도 예비 시어머니를 한번 뵙게 됐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를 뵀을 때 조금 민망스러웠어요. 전 그냥 집에서 주는 용돈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고 소박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딱히 직업이랄 게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아가씨는 지금 무직이라고? 아니 요즘 청년들이 일자로 구하기가 그렇게 힘드나? 대학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네. 대학은 나왔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말을 버벅이자 시어머니가 급기야 팍 짜증스러운 말투로 내지르시더라고요. 똑바로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무직이란 얘기죠? 뭐 이직 준비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뭘 전공했는데요? 사실 전 한 번도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었으니 이직 준비는 당연히 아니었고 미술 쪽을 전공하긴 했는데 그마저도 말할 때 괜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옆에서 열심히 변호를 해주긴 했지만 탐탁지 않은 눈길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네,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 영호는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특별하고 귀한 애였어. 어딜 가도 눈에 띄었지. 머리도 총명하고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훤칠하니. 그래서 내가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내줘가며 공부시킨 거거든. 얘는 될 놈이라서 말이야. 개천에서 난 용이다. 뭐 이런 말 알죠? 우리 영호가 딱 그런 경우야.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금방 눈에 띄어 다들 얘를 알아봤지. 그랬구나. 네, 오빠한테 듣긴 들었어요. 오빠가 어렸을 때도 공부 잘했다고요. 그래요. 그런 아들이에요. 얘가 나는 뭐 시집살이니 뭐니 이런 거 일절시킬 생각 없고 아들이 좋다면야 결혼 반대 이런 거 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아가씨가 알아둘 건 알아둬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애정이 과하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우리 아들, 이게 남편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전 그 점이 염려되고 부담스러웠어요. 친구들은 다들 벌써부터 혀를 찢찢 차고 저희 친정 언니도 무척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감당하려 하냐면서요. 자유롭고 할 말 다 하는 제 성격에 시어머니 성격을 참을 수 있겠냐고요. 전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남편만큼 세상에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땐 평생의 짝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들 결혼 전 연애 땐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언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나 이가연이야.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심은 된다만. 그래도 너무 아들아들 거리면 너도 가만히 있지 마. 우리 집안 재력 다 까버리라고. 언니에겐 아빠와 한 약속을 말하진 않았고, 전 당연히 오손도손 잘 살 거라 생각했기에 언니가 말한 그런 끔찍한 일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부터 악몽은 시작됐죠. 저는 평생의 숙적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로구나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들어와서 그것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서는 시장하다면서 밥 한 끼를 차려내라고 하더라고요. 전 빨래를 하다 너무 놀래서 멍하니 시부모님을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아, 뭘 그렇게 보냐? 아니, 시아버지 시장하시댄다. 이 양반이 글쎄 여기 근처 시장을 갔다가 그만 당이 떨어져서 어지러워서 죽으려고 그래. 뭐라도 내와라. 아유, 나도 그냥 하루 종일 걸었더니 힘들어 죽겠네. 네. 당시 저희 집안 재력 밝힐 수 없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집도 시장 근처의 저렴한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신혼집이 시어머니 집과 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화가 난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비밀번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번호? 우리 아들이 알려주던데. 왜? 너 설마 그런 거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냐? 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연락이라도 미리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서요. 저도 그래야 좀 더 깔끔한 차림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래, 그렇기는 하네. 너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추레하다. 얼른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상도 내오거라. 밖은 왜 이렇게 더운 건지 에어컨도 튼다. 참으로 제멋대로였습니다. 와서 에어컨 틀고 상차리라고 하고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활보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마저 이걸 말릴 생각이 없으신지 새로 산 소파에 대자로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러고는 발도 안 씻고 드러누워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리시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놓고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전에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셨다고 했어요. 새벽부터 밥을 안 치고 조금만 못해도 주걱으로 얻어맞고 그런 일들 하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인인지 며느리인지 나중엔 모를 지경까지 가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결심을 했지. 며느리가 들어오면 무조건 딸처럼 어여뻐 해줄 거라고. 아무튼 다행이로구나. 난 네가 딸처럼 이쁘다. 얼굴도 허여멀건하고 성격도 싹싹하니 말이야. 아무튼 우리 한 가족으로 앞으로 이렇게 잘 지내보자. 그리고 나 너희 사는 집에 방문하는 건 이번뿐이야. 나 그런 거 절대 질색하는 사람이라고.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전 어머님이 하신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마 안 지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시부모님 좋아하는 한상 차려드리고 옆에서 온갖 시중을 들어도 그러려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지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나 네가 연락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지금 니네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좀 해놓고 있어라. 오늘은 고기 아주 그냥 내 입맛을 땡기네. 네? 지금이요? 잠시만요. 그 한마디만 하시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마치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에서만 사는 여자니까 저에게 뭐든지 부탁해도 된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아 도는 게 시간이니 자신이 아무 때나 쳐들어와도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전 당시 아버지 사업도 재택근무식으로 조금씩 돕고 있었고 후원하는 자선단체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있었답니다. 이걸 말할 수도 없어 더 힘들 수밖에요. 특히나 그날은 제가 봉사하는 고아원에 가야 하는 날이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또 시아버지를 데리고 쳐들어오신 거예요. 저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금 봉사활동하러 나가봐야 돼서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저를 다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뭐? 그 고아원 봉사인가, 양로원 봉사인가, 뭐시기. 아니, 넌 그런데 도대체 왜 나가는 거냐? 누가 그런 거 하면 천국에 자리 맡아준대? 아유, 난 그런 거 솔직히 다 가식 갖고 싫은데, 아니, 장조림 좀 먹으려고 왔더니만, 며느리가 사정이 있으니 어쩔 수가 없네. 여보, 갑시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시장에 죽겠네. 시아버지까지 불쾌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일단 이 일은 잊은 채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시어머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이 의문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답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처럼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 눌러 앉아 살고 계시던 남편의 누나 형님이 잠시 한국으로 오셨는데요. 결혼식 때 뵌 적이 있긴 하지만 약간은 어색한 사이여서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근데 형님이 자신을 어색해하지 말라면서 오랜만에 저에게 한국 구경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28일이요? 어쩌죠? 그날은 제가 일이 있는 날이라. 일? 올케가 무슨 일? 올케는 일 안 하고 산다던데? 집에서 노는 여자 아니야? 네?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올케 어차피 남는 시간이니까 올케랑 서울 구경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난 특별히 올케한테 부탁한 거지. 아,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열이 확 뻗쳤습니다. 인생에서 화낼 일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이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일을 두고 시어머니에게 따질까 하다 일단 남편에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남편도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신에겐 제가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했다면서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줄 몰랐네요. 이게 바로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됐죠.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저는 그날 남편 몰래 술을 한잔하고 남몰래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마음을 토로했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아니 그 형님이란 여자도 미친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런 말을 대놓고 해? 세상에 눈치가 있어 정말. 나 같으면 하라 등 떠밀어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언니 난 너무 힘들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정말 약속을 깰 수도 없고. 약속? 무슨 약속? 아니야, 아무것도. 언니에겐 아빠와 한 약속을 말하지 못했어요.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죠.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된 이상 저도 불편해져서 어색하게 지냈는데요. 어머님도 형님을 통해 무언가를 들으신 건지 저에게 전화 연락도 없고 대면대면하게 구시더라고요. 그러다 형님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고 온 가족이 모인 명절날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전을 붙이고 있고 남편은 나가서 시아버님과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제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시더군요. 근데 너는 언제 애기 가질 거냐? 너 애기 계획은 있지? 네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제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갑자기 아기 얘기라니 약간 황당했죠. 게다가 전 남편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을 1년 정도 즐기다 아이를 갖기로요. 남편이 전달한 줄 알았는데 안 했다는 것에 2번 놀랐죠. 어머님, 저희는 1년 후 천천히 준비하기로 해서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요즘 난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전에 TV 보니까 난임으로 고생해서 세상에 돈을 몇 천만 원씩 쳐바르고 그런다더라. 너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해야지. 나는 우리 손주 꼭 보고 싶은 사람이다.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씨는 있어야 한다고. 네,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건 남편과 합의된 얘기예요. 저도 모르게 날석의 말이 나갔는데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부엌이 소란스러워?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며느리가 아기를 늦게 갖겠다잖아요. 세상에, 우리 영희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손주 볼 일이 없는데, 지금 얘네까지 이러니까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당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이를 늦게 갖는다니, 그 참말이야? 시아버지의 표정이 단박에 굳었고, 여기서 저를 변호했어야 할 남편도 어쩔 줄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밉든지 남편을 노려보며 눈짓을 보냈지만 남편은 조용히 외면해버렸어요. 시아버진 처음으로 무섭게 위협적인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우리 집안은 이런 쪽에선 무척이나 강경하다. 애기 없이 사는 부부들도 있다고 하던데 우린 절대 안 돼. 늦게 낳겠다는 말도 싹 집어쳐라. 그래, 네 시아버지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그리고 네가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애를 늦게 가져? 신혼을 즐긴다고? 참나, 사실상 즐기는 건 네가 즐기지. 영호 혼자 외벌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너는 네 남편 얼굴도 안 보니? 지금 얼굴 반쪽이 되어가는 것 좀 봐라. 다크서클에 주름도 생기고, 아이고, 이래서 여자를 잘 들여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드리는 정성만큼 네 남편 좀 챙겨봐라. 내가 너 시집살이를 시키니, 뭘 시키니, 응?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의 며느리로 받아주고 그저 살갑게만 대해주는데, 너 뭐 느끼는 거 없니? 이건 마치 제가 죄인이 되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전 집에서 하는 거 없이 탱자탱자 놀고 있고 남편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느라 죽어가는, 그리고 아내로서 전 그걸 그저 지켜보는 그런 모양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업무는 많은 회사였지만 다닌 지 오래되어 적응이 된 상태였고 딱히 저에게 힘들단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요? 저 역시 일을 도우며 나름의 돈벌이를 하고 있었죠. 사실상 돈을 벌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요. 이 모든 말을 다 내뱉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하지만 전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으니 간신히 진정시키고 다르게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일 구했어요. 뭐? 네가 일을 구했다고? 무슨 일인데? 집에서 하는 일인데 어느 정도 수입 들어와요. 집에서 일을 한다고? 네가? 얼마나 버는데? 한 200 정도요. 돈을 번다고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로 환해지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버는지 물으실지 몰랐기에 말을 버벅거리다가 200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어두워지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아이고, 그까짓 200. 이거 요즘 편의점 알바에도 버는 돈 아니냐? 그래, 그래도 뭐 번다니까 용하네. 장하네, 장해. 알겠다.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제가 돈을 벌고 있고 남편 등골만 빼먹으며 사는 줄 알았는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은 주춤하신 듯 했죠. 그러나 시아버지의 임신에 대한 재촉은 계속됐습니다. 한 번씩 저에게 전화해서 소식이 없냐 떠보시듯 물어보시곤 하셨으니까요. 그 전화를 받는 것도 한두 번이야 받을만 하지 그 다음부터 무척이나 스트레스가 되더군요.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마저 시아버지란 글자만 뜨면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남편 통해 시아버지로부터 전화를 오게 하지 말라 부탁을 했죠. 남편도 아이는 아직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며 어찌저찌 시아버지에게 의견을 말한 모양이었고요. 그 후로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제가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시간은 피해서 전화를 하곤 하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되짚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남편이 한 말은 약간 묘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당시엔 넘겨버리고 말았죠. 근데 당신 일을 구했어? 난 당신이 일하는 줄 몰랐네. 어쨌든 난 당신이 일한다니까 솔직히 너무 좋다. 나 혼자 일해서 버는 돈으로 부족했는데 이젠 이직도 퇴사도 편하게 할 수 있겠어. 당신이 번 돈도 우리 생활비로 팍팍 쓰고.
내가 번 돈은 우리 애기 위해서 저금하고 있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재택 아르바이트인데 뭐 번역만 해서 보내주면 된다길래 하기로 했거든. 근데 무슨 퇴사를? 자기 퇴사할 거야? 어, 지금 다니는 회사가 나랑 잘 안 맞거든. 그래서 퇴사하려고. 근데 생활비로 안 쓰겠다고? 아니, 무슨 저금을 해? 저금해야지, 아기 낳을 거면. 여보,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무슨 저금 같은 걸 해, 요즘 시대에. 남편과 이 일로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제 설득에 넘어가긴 했지만 남편은 자기 일이 무척 힘들어서 뭐라도 소비하며 보상받고 싶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여보. 진짜 지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남편이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퇴사를 결심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싶더라고요.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저녁도 만들어주고 봉사활동으로 바쁜 와중 틈틈이 남편 선물도 챙겨줬어요. 근데 남편은 한 번에 회사를 옮긴 후에도 또 두 번을 더 옮겼습니다. 같은 디지털 단지 내에서 회사를 두세 번을 옮겼으니 이젠 좀 그만 옮겼으면 좋겠는데 계속 같이 일하는 직원들 상사 욕만 늘어놓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정말 싫다. 난 사람들이 징글징글해. 아무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남편은 꼭 이런 말을 하며 제게 기대려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저도 남편에게 슬슬 질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꾸 남편 챙기란 말을 반복하고요. 그러던 중 저희에겐 이쁜 딸아이가 들어섰는데요. 사실상 신혼 1년을 다 즐기지 못하고 가진 아이였는데 서운할 만도 했지만 초음파로 아이를 보니까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이에 뛸 듯이 기뻐하며 딸인지 아들인지 궁금하단 말을 늘어놓고요. 근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여기서 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셨답니다. 나는 딸이건 아들인 건 다 상관없는데 네 시아버지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구나. 딸아들 다 귀한 손주인데 그래도 네 시애미 말 들어보면 아들을 더 원하는 것 같더구나. 우리 영호 닮은 아들. 그럼 더 똑똑하겠지. 여기에다 형님까지 일본에서 국제전화를 걸어와서 한마디를 얹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게 필요한 게 뭐 없는지 여기서라도 사서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이미 친정과 친구들에게서 많이 받았다고 하자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리 엄마 아빠 말이야 요즘 나이 드신 게 부쩍 느껴지시더라. 올케가 임신해서 힘들긴 하겠지만 잘 챙겨줘 부탁할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네 형님 제가 아무래도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 엄마 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다. 내가 괜히 또 분란 만들 소리 했네. 아무튼 올케 임신 축하하고 몸조리 잘해. 전화를 끊으며 든 생각은 형님이랑은 정말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쩜 식구가 이렇게나 비슷한 모양새일까요? 임산부에게 전화해서 하는 소리가 자기 부모님 챙기라니요. 그렇게 걱정되면 효녀인 자신이 챙기는 게 맞지 않나요? 기가 차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전 출산을 하고서 약간의 대접을 받게 됐는데요. 딸이라서 실망한 눈치시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낳아줬다는 것에 고마운지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하기야 신혼 1년도 못 즐기고 일찍 이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복덩이인지 남편도 아주 좋은 회사에 이직하게 됐습니다. 나 사실 이 회사 이력서 넣으면서 절대 안 뽑힐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된 거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다만 그 회사의 이름을 듣고 전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이 이직한 회사가 바로 저희 아빠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였거든요. 설마 했는데 놀라운 우연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때 남편에게 전 집안 형편도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약속한 기한은 끝났지만 왜였을까요? 일단은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이 시댁 식구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니까 좀 더 차근히 신뢰를 쌓고 말하자. 그래도 늦지 않아.
전 속으로 절대 들리지 않을 이런 다짐을 하고는 그저 축하한다며 소소한 파티만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하고서 그야말로 아주 난리가 났고요.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는 어디 가서 묻지 않아도 자기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먼저 말을 꺼내고 다니더라고요. 명함도 꼭 들고 다니고요. 평소 남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괜히 동창회에 나가기도 하고 명품 시계를 사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아낌없이 소비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는데 이 정도는 차 줘야 기가 살지, 안 그래? 우리 딸 서유리도 아빠가 이런 데 다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 그지 서유라? 사실 남편은 이직을 하고 난 이후 말만 번지르르 하지 딸에게 보내는 관심도 저에게 보내는 애정도 무척이나 빈약해졌습니다. 출장이 있다며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수두룩했고요. 평생을 외박이라고는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출장에 야근에 조금씩 수상쩍더라고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전 시댁에 정신이 팔려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력이 생기신 건지 하나씩 요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 친구는 며느리한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댄다. 거기다 내년엔 해외여행도 공짜로 간다고 하더라고. 하와이인가 발리인가 아무튼 이름도 어렵다. 거기로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대. 나도 그런데 한번 가보고 죽는 게 소원인데 어찌나 부러운지. 아유, 애초에 난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데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자꾸 사람 마음이 이상해진다. 이러시면서 한숨을 푹 쉬는데 이건 대놓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어머님, 저희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저희 딸도 아직 어리고 어딜 갈 만한 형편이 안 돼요. 좀 시간적으로 여유 생기면 모시고 갈게요. 그래, 뭐 네가 못 보내준다고 하니 어쩌겠니? 내 딸한테 부탁해 봐야지. 근데 걔가 보내줄런지 모르겠다. 걔도 지 사는 거에만 신경 쓰지. 애미는 내 팬케친 지 오래라. 내 신세가 이런다 정말. 아유. 그러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실로 당황스러웠죠. 거기다 시아버지 역시 옆에서 거드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시방석에 앉은 듯 쩔쩔매다 집으로 돌아왔죠.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해외여행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형님까지 전화가 와서는 화를 돋구더라고요. 형님, 저희 딸 어린 거 아시잖아요. 저도 계속 이러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옳게. 솔직히 말하지 그래? 돈 아까운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까지 챙기기에는? 이래놓고 올케네 친정에 막 퍼주고 여행 보내주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이래서 며느리는 남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야. 형님, 말 조심하세요. 형님이 제가 저희 친정만 챙겨주는 거 보기라도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순간적으로 시부모님에게 쌓인 스트레스가 형님에게로 터졌고 말싸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말을 틀게 되면서 저만 이상한 며느리가 되고 말았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뒷골이 당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해외여행이요? 보내드려야죠. 어디로 가신다고요? 괌으로 보내드릴게요. 뭐 어려워요 그게. 좋은 회사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역시 우리 아들이다. 고맙네 엄마가. 엄마는 며느리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었거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괜한 소리를 했네요. 당신은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엄마 실망시켜드려? 그러면서 남편은 곧바로 티켓을 끊어주겠다며 컴퓨터를 켜는데 시부모니 곧바로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딸을 돌보느라 남편은 외벌이었고 아무리 좋은 회사라지만 세 식구 살기에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저와 상의도 안 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절 탓하는 것이 무슨 행동인가요? 원망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시고 남편과는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우리 부모에게 내 돈으로 효도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고 말을 하더군요. 엄연히 말하면 저희 식구의 돈인데
그 생각은 남편의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처럼 편하게 집에서 애나 보면 모르겠지만 나처럼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도 치이고 사람에게도 치이고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돈 버는데 나한테 감사해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이 돈도 못 써? 우리 부모한테? 당신 전부터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 적어도 우리 엄마 섭섭하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변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그 회사 들어간 후 사람이 완전 180도 돌변한 것 같아. 무슨 당신이 대단한 성공이라도 한 마냥 나는 집사람, 애 보는 사람 취급하고 당신은 사람을 아주 깔보고 있잖아. 나도 재택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돈 보탰고 이 집안의 집안일 다 내가 하고 있어. 애도 내가 키우고 있고. 그건 네가 하는 게 당연하지. 돈 버는데 그럼 애 보는 것까지 내가 하리? 남편과의 말싸움은 도무지 종결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제가 먼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각방을 쓰며 냉전을 이어가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진창으로 처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애를 보다 잠시 한숨을 돌리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평소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에 프로필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어쩐지 여자가 볼 법한 컨텐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거기다 최근 잦은 출장의 외박까지 여자의 촉이랄까요?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시간 돼? 어느 날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로 했어요. 전 이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뭔데? 빨리 말해. 나 게임해야 돼. 절 보지도 않고 그저 핸드폰에 빠져 있는 남편. 전 그런 남편에게 바람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손에서 픽 떨구더니 벌컥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바람이라니. 당신 날 그 정도 인간으로밖에 안 봤어? 아, 참 황당하네 정말. 이젠 의부증까지 걸렸냐?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부부 사이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당신이랑은 한마디도 못 섞겠다. 이젠 치가 떨려 너란 인간한테.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남편은 차키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게 있었죠.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냉수로 속을 가라앉힌 후에야 전 남편의 컴퓨터 앞에 앉아 미리 봐둔 잠금 장치를 풀어 이메일 내역 등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치밀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마음이 우스운 게 내심 제발 아니라고 모든 게 오해일 거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메일 내역엔 저희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던 시절의 내용도 있었거든요. 자기야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오늘도 너무 보고 싶다. 애틋한 내용의 대화들이 잔뜩 쓰여 있는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기대와 달리 발견하고야 말았어요. 남편과 회사 부사장으로 보이는 여자, 즉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요. 얼핏 보면 일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영호 씨, 이번 프로젝트 아주 잘 해냈던데요? 사장님 볼 면목이 나겠어요, 영호 씨 덕분에. 영호 씨의 섬세함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네요. 회식 자리 만들게요, 조만간. 아, 그리고 우리 갔던 호텔 와인바에 새로운 와인 들어왔대요. 같이 가요. 단둘이서만. 기대하고 있을게요. 일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단 둘이서만 와인바에 가서 술을 먹는다는 소리.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때 감정이 생각나 처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게다가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미행해본 상간이와 남편의 광경은 가관도 아니었으니까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단둘이 그저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알아가는 관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와인을 들이킨 두 사람이 나란히 키를 가지고 객실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진 안 봐도 뻔했죠. 첫 번째 미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엔 친정언니에게 전화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 두 번째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땐 제가 상간녀와 남편의 뺨을 날려버리게 됐죠. 잠든 딸아이를 안고 호수공원 산책을 하고 있던 중 어디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설마 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전 그대로 다가가서 상간녀의 어깨를 돌려 세웠고 둔탁한 소리가 나게 뺨을 쳐버렸어요. 어머,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 당신 영호 씨 와이프잖아. 근데 여기서 당황해야 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금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아주 큰 실수한 거야. 이분 우리 회사 부사장님이라고. 얼른 무릎 꿇고 빌어.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당신 진짜 교양머리학교 왜 그러냐 진짜.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폭발했습니다. 상간녀는 여기에 뺨을 부여잡곤 멘트를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기 전 일 얘기 참 영호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였고요. 좀 무리한 행동 하신 것 같네요. 일단 두 분이서 잘 풀고 영호 씨, 저랑 내일 회사에서 마저 얘기 나눠요. 웃기지도 않는 뽕짝이었죠. 전 더 이상 괄시할 수가 없어 핸드폰으로 이메일 내용을 캡처해둔 것을 두 년놈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표정은 볼만했죠. 저기 여보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어물쩡거리는 사이 전 이제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어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비오듯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어떻게 집 근처 공원에서 바람을 필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저렇게 떳떳이 말이죠. 제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없었던 걸까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정말 아주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더군요. 치사하게 서유리까지 걸고 넘어가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애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 없다나요? 그걸 생각했던 인간이 그런 짓을 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 이메일 내역 보니까 이미 내가 서유리 낳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바람피고 있었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넌 이미 끝났어. 빌 생각도 하지 마. 다 역겨우니까. 네 숨소리도 듣기 싫고 목소린 더더욱 듣기 싫어. 가서 네 엄마랑 평생 잘 살아봐. 여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니까. 사람이 다 실수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그래, 이왕 잘 됐다. 나도 능력 없는 너랑은 못 살겠어. 아까 그 여자 봤지? 너보다 훨씬 능력 있고 이쁜 거. 난 그 여자랑 살란다. 나중에 남편은 외려 더 뻔뻔해진 태도로 나왔습니다. 일에서 바람핀 놈들이 무섭나 봐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니? 아니, 며칠 굶은 애 같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도 몰랐지만 제가 그 사이 살이 많이 빠졌나 봐요. 출산 후 애 키우느라 살이 쪄도 모자를 파네 말이죠.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듯 합니다. 다정스레 물어오는 엄마의 말에 전 그만 아기를 안은 채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늘 씩씩하던 딸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친정 부모님 언니 다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너? 말을 해야 알지. 말해봐. 가연아, 언니, 엄마, 아빠, 나 못 살겠어. 살기 싫어. 나 정말 너무 억울해. 흐느끼며 한 글자씩 내뱉으니 그제야 부모님은 이게 남편과 관련된 일이란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선 차분히 제 얘기를 내뱉고 나선 다 들으신 부모님께서 조심스럽게 이혼을 권하셨어요. 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닌 시대이고 딸아이 양육도 도와주겠다고요. 친정 언니도 울면서 제발 이혼하라 말했고요. 언니 입장에서도 제가 많이 안쓰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렇게 끝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해주면 남편을 회사의 부사장과 바로 살림을 합쳐 살 것일 텐데요.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못 끝내요. 소송하고 위자료 받는 걸로 마음에 차지 않아. 나와 딸 버린 그놈 자식 정신 차리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 계획엔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네가 뭘 하려거든 도와주마. 아빠는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인간 절대 용서 못해. 아빠의 도움을 약속받은 전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시댁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시댁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상간녀, 시어머니 세 사람이 온화한 웃음을 지으면서 다과상을 놓고 앉아있더라고요. 마치 절 기다렸다는 듯이요. 시어머니는 저를 흘끗 보더니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각인시켰습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 할 말 잘 들어라.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새로운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어. 여러모로 너와는 다르지. 그러니까 능력 없는 넌 조용히 꺼져 주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서유리 아이도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 혼자 조용히 짐만 싸서 떠나면 된다. 어차피 경제적 능력도 없을 텐데 아이 네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니? 아무튼 그렇게 알고 서류에 도장 찍어. 말 다 끝나셨나요? 너 지금 웃는 거니? 네, 우스워서요. 부사장님과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의 사랑이 무척 애틋해 보이는 게 놀랍네요. 애 있으면서 불륜한 주제에 양심도 없이 말이죠. 뭐야? 어디서 이 거지 같은 게. 아, 그나저나 부사장님, 저희 아빠 이름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제 아빠 성함, 이자, 윤자, 성자입니다. 제가 아빠의 이름을 밝히자 상간녀의 입술이 푸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네? 지금 누구시라고요? 라며 계속해서 되묻더라고요. 남편은 왜 그러냐며 의아한 얼굴이었고, 그럴 수밖에요. 남편은 몰라도 부사장 정도의 위치라면 아빠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전 그토록 묵혀왔던 비밀을 시원스럽게 터뜨렸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멍청한 놈아, 우리 아빠가 그 회사 대주주야. 네가 다니는 회사, 그것도 모르고 뻐기고 다녔니? 내 눈에 네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 뭐라고? 정말이야? 맞아요. 그분이 대주주신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호 씨? 당신 모르고 있었어요? 나야 당연히 몰랐지. 내가 알았으면 바람을 폈겠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당황한 남편에게선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왔고 전 상간녀의 얼굴이 찡그려지는 걸 보곤 고소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사실 아빠의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살피더니 급격히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하지만 아가야라는 말 외엔 본인도 할 말이 없었는지 입술을 옴짝달싹 못하더라고요. 상간녀까지 모셔놓고 조용히 꺼지라는 말을 뱉었으니 무슨 염치로 그럴 수 있었겠어요. 전 웃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혼 문제는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하라면서 나왔고요. 위자료를 아주 많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만 데려올 수 있다면요. 그걸로 만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원하게 나름의 복수도 했으니 친정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이 다 아물기까지는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런저런 방면으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거치며 가족들과 사이가 더 굳건해진 것 같았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조리 있게 잘 쓰고 싶었는데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허심탄회하게 글을 쓰고 나니까 전 가슴 위에 짐을 덜어낸 듯 좋아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딸과 저 앞으로 꽃길만 걸으며 앞으로도 당당한 생활 이어나갈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 전 남편이 된 그이는 부사장과 재결합에 실패했다고 들었고 저희 아빠가 주주로 계신 회사에서도 쫓겨났어요. 그저 그런 회사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쁜 놈에게 걸맞은 결말이죠.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그놈이 행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이를 두고 뻔뻔하게 바람핀 놈, 그놈의 어머니 모두 다요.